저희가 오늘 두 분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볼 이슈는요.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난달 14일 시급 8,720원으로 정해졌고요. 네. 어제 고시가 되면서 확정이 됐는데 이게 올해보다 1.5% 오른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해요. 뭐 매년 그렇긴 하지만 사실 뭐 진통 끝에 확정이 되고 또 정부의 법정 시한을 넘기는 그런 상황이 항상 반복이 되긴 했었는데 이번 최저임금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평론가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경영계가 제시했던 애초에 금액이 8,41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8,590원인데 이것보다는 삭감된 금액을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노동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죠. 10,000원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0원 주장한 것에 비하면 지금 확정된 금액이 8,720원이니까 130원, 그러니까 현재보다 130원 인상이 된 거잖아요. 턱없이 이 노동계의 주장에 못 미치는 금액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상승률 최고치도 경험을 했고요. 최저치도 경험을 했어요. 한꺼번에 경험을 한 건데 이 최저임금 제도가 1987년에 도입이 됐죠. 벌써 33년째인데 여전히 계속해서 이견차를 못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 1.5% 역대 최저치라고 하지만 이유가 분명히 존재해요. 지금 경영난 악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시간이면 꼭 얘기하게 되는 게 코로나19 위기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19가 애초에는 여름쯤이면 잠잠해질 거고 끝날 거다라고 예측이 됐었는데 그 예측이 전혀 빗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1년 지속될 거다, 2년 지속될 거다. 지금 예측도 상당히 분분한 상황입니다. 불확실성이 예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러면서 경영난이 가속화되고 또 이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분들, 바로 저임금 노동자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상승할 경우 가장 어려움을 받게 되는 건 이제 중소자영업자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고용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는 저는 여론이 한 가지 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데 여론조사 기관이죠. 한국갤럽에서 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을 통해서 이제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무려 56%였고요. 인하해야 된다가 11%. 그러니까 동결 또는 인하가 67%예요. 그리고 인상해야 된다가 예상외로 저조합니다. 28%에 그쳤어요. 그래서 이런 여론 또한 무시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1.5% 최저 인상률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노무사께서는 또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과 모두 가까운 상황이신데요.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 현장에서 반응은 어떤가요? 우선 경영인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이제 주휴수당이라든지 4대 보험료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추가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입장이 좀 있고요.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너무 적기 때문에 최저생활 유지에 좀 지장이 있다는 또 입장이 있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이 노동자들 입장에선 생계와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누기 전에요. 이 최저임금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을 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요.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최저임금법으로 이제 강제를 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가 되었고 2000년 11월 24일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이제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해야 되고요. 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액보다 이제 적은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정말 뭐 노동자를 위한 임금 제도다, 이 최저임금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코로나19였습니다.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되면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요. 뭐 그러다 보니 경영계에서도 막연히 올리겠다고만 주장을 할 수가 없고 또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를 두고는 여전히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먼저 평론가님께 이 점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볼게요. 항상 최저임금을 두고는 줄다리가 계속되면서 갈등 양상이 보여지는 게 사실입니다. 경영계와 노동계 이번에도 서로 다른 입장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주당 40시간이죠. 그러니까 월 평균으로 계산하면 209시간, 최저임금 1.5% 상승한 걸로 계산을 해서 보면 이 월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80만 2,480원이에요. 이게 이제 업종과 구분 없이 이제 거의 모든 업종에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일단 경영계에서는 1.5% 상승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아쉽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난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위기가 더 심각해질지 그렇지 않을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상안이 결정이 됐다는 것 자체는 삭감 또는 동결을 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또 영세 상공인, 소상공인한테 가장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이 거의 구직이 필요한 청년층이잖아요.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층 또는 또 이제 일용직이나 임시직 근로자들 이런 분들한테는 취업난, 고용 불안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임금을 줘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우면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신입 직원이라든지 일용직, 임시직 감축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금 업종별 규모별로 최저임금 수준이 동일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차등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고요. 또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은 죽었다. 이렇게 지금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지금 1.5% 상승했다. 이건 지금 근거가 별로 없는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1.5% 상승했다는 건 상승이 아니라 동결보다 못한 삭감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노총에서 주장하고 있는 근거를 보면 내년도 수치를 제가 아까 180만 2,480원이 이제 월급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노총에서 주장을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 비혼 단신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월 평균 실태생계비를 지금 175만 2,898원으로 보고 있어요, 현재를. 네. 근데 여전히 이 금액은 4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금액인데 지금 1.5%가 인상한 금액으로 내년도 금액을 계산을 하면 더 줄어듭니다. 157만 3,770원이라고 지금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계속될 경우 경제 상승률 또 물가 상승률 고려해서 줄어든 금액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양측 입장이 상당히 팽팽하게 맞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앞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꾸준히 최저임금이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후보 시절 10,000원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었고요. 10% 이상 오른 적이 2번이나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서는 좀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당장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문을 닫거나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중소기업 중앙회나 이제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비롯해서 편의점 업계 등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소상공인들은 이제 경영 여건이나 고용 상황이 악화된 이유가 결국에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빨랐다는 점을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참 저희가 들을수록 어려운 게 양측의 입장이 다 이해가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개선을 위해서 과연 인상률 1.5%가 충분하냐라는 또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저임금 노동자들한테 생계 안전판이 되는 것이 최저임금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1.5% 최저치, 역대 최저치라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최저치 인상률이 충분하지 않은 건 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지금 1.5%보다 더 이루어진다면 그건 뭐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는 중소기업이나 뭐 영세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감원 압박으로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이렇게 1.5% 이상 올릴 수가 없는 상황.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또 그에 따른 지금 경영난 악화, 경제 위기가 가속되고 있다는 것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가 생계를 이야기할 때 월급 얼마 받니?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월급 중요하죠. 소득 수준, 소득이란 게 상당히 중요한데 소득에만 포인트가 맞춰지면 안 되는 것이 소득이 왜 발생하냐면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이 없으면 직업, 일터가 없으면 소득이라는 게 발생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정된 어떤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판단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 지금 넣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불확실한 상황, 일단 우리가 이미 IMF 시기 때 가장 많은 인원 감축, 구조 조정을 기업들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불확실성이 기업에 가장 먼저 안겨주는 것이 바로 구조조정, 노동력 감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뭐 지금 인상률 1.5% 불가피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 당연히 일자리 감축 되게 되면 노동계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이 수치가 정확한 것이 코로나19가 심각했던 시기 3월에서 5월까지 어떤 지표를 말씀드리면 취업자 수가 19만 5천, 47만 6천 명, 39만 2천 명씩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렇게 줄어든 분야, 어떤 분야냐면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이 업종에서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또 간과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 주로 최저임금 근로자가 많은 업종,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커요. 네. 근데 이분들 임금이 오르게 되면 고용이 감소하는 이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뭐 이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인상안을 결정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상을 크게 하면 그만큼 좀 구조조정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면 일단 가장 부담이 되는 건 일자리를 잃은 분들은 소득이 없으니까 상당히 뭐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을 하는 분들은 한 사람이 할 몫을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할 몫을 한 사람이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피로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말씀처럼 최저임금이 높아지면 좀 실업률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신규 채용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인데 뭐 노무사님도 좀 이 부분 동의를 하시나요? 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영향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통계적 기반에 대해서 논쟁이 좀 있어 왔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은 그 감염병 국면에서 일자리를 위협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긴 했지만은 최저임금과 일자리와 관련된 이제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다수설 자체는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해서 일자리를 침해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최저임금 인상이 매년 있어 왔지만은 고용 절벽으로 매년 직결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특수한 상황이 좀 적용이 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네, 또 뭐 그런가 하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고 일각에서는 뭐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사실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한다는 게 저는 뭐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임금을 많이 받는, 그러니까 뭐 연봉이 높은 회사, 대기업이나 공기업하고 최저임금을 받는 최저임금자의 격차는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최저임금을 올린다 하더라도 그 격차가 좁혀질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봐요. 이것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인데 중요한 건 사실 노동시장 양극화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인국공 사태 때도 얘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비정규직, 정규직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같은 일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이 받는 임금과 정규직이 받는 임금의 차이가 상당히 크면서 노동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비정규직, 정규직 구조적인 문제 외에도 지역 간의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와 지역에서, 지방에서 일을 하시는 근로자 간의 어떤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큰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언택트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디지털 산업, IT 기업이 더욱더 강해지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봤을 때도 제조업 같은 경우는 예전에 상당히 각광받았던 그런 업종이지만 이제 곧 사양산업으로 접어들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업종별로 봤을 때도 노동시장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지금 최저임금 상승을 해서 이 노동시장 양극화를 줄일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구조적인 부분 또 제도적인 부분에서 이 관점을 좀 바꿔서 해결해야 될 부분,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게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좀 차등 적용하자라고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그동안 주장을 해왔었는데 이 부분이 무산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우선은 최저임금제를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긴다고 해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온 것인데요. 네. 소상공인 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종의 특성이나 뭐 자영업이라는 특성을 좀 충분히 감안을 해서 미시적으로 디테일하게 제도가 좀 운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2017년, 18년 두 해에 걸쳐서 최저임금위원회 안에 제도 개선 위원회를 두고 면밀하게 전문가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차등 적용은 우리나라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최저임금의 취지인데 그에 반한다는 이유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했던 첫 해인 그 1988년도에 업종 구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제도적으로 불완전했기 때문이었다는 이유였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전 산업에 걸쳐서 단일하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이 또 있었고요. 세 번째 이렇게 또 이제 최저임금을 이중 구조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낙인 효과, 소위 이제 2등 최저임금 업종이 또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는 또 차별적인 부분이 또 이제 이유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은 들긴 하지만은 뭐 파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고 업종별 차별 논쟁이라든지 기준 선정에 따른 불만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네, 있다. 그렇지 그러면 않을까. 평론가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저는 어떤 일정한 공식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견을 좁힐 수가 없는 게 노동계는 당연히 많이 받고 싶죠. 네. 임금 많이 받아야 당연히 생활의 어떤 질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주장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뭐 기업의 입장에서는 임금을 많이 주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적게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견차를 좁힐래야 좁힐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영원히 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2020년인데 지금 1987년도에 도입된 방안이 그닥 발전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혁신적으로 이 경제계에서 좀 움직여서 제대로 된 공식화하는 어떤 자료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여기서 또 하나 짚어봐야 할 게 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인데요. 현재는 노동자 9명, 또 사용자 9명, 그리고 공익위원 9명이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주노총 측이 이 부분을 두고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이 점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경영계에서도 이거는 옳은 방법이라고 지금 보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다 보면 계속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공익위 9명을 투입을 한 건데 공익위 9명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노동부 장관이 추천을 해요.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럴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정부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노동계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은 정부 입김이 들어가지 않는 인원으로 공익위를 구성해달라 이런 거죠. 왜냐하면 정부 입김대로라면 이게 자칫하면 노동계의 의견 그리고 경영계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사안, 한 가지 팩트를 놓고 보더라도 입장이 천차만별이에요. 경영계 입장 다를 거고 노동계 입장 다를 거고 공익위 그러니까 정부 차원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가 어렵고요. 또 이렇게 노동계와 경영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것이 바로 공익위 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 안대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럴 거면 그냥 정부가 정해서 고시해라. 우리가 이렇게 말다툼하지 않게 만들어라.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임금 체계, 최저임금 결정하는 걸 사람에게 맡기면 싸움밖에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수치화를 제대로 이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야만 사실 이 경영계와 노동계의 갈등을 조금 더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궁금한 게 이번에도 결국에는 경영계 아주 일부와 공익위원들이 결정을 그렇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네. 그러면 공익위원이 최소화하고 그 역할을 그럼 양측에게 맡긴다면 사실 거의 계속 이제 논쟁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말씀처럼 수치화와 공식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건지가 궁금해요. 수치화한다라는 일단 개념이. 뭐 경제 성장률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물가 상승률 당연히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임금에 있어서 뭐 우리가 늘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야 물가는 이렇게 뛰어오르고 있는데 내 임금은 제자리야. 내 월급은 맨날 작년 재작년 똑같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식화할 때 경제 성장률이랑 물가 성장률 그리고 협상 임금 상승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협상 임금 인상률까지 더해져서 이걸 공식화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뭐 4차 산업혁명에 다 언택트 하는데 지금 이 부분만 언택트가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도 언택트로 진행을 해야 그나마 계속되는 갈등, 1980년대부터 2020년까지 끌어오고 있는 이 오래된 해묵은 갈등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최저임금 상승률과 관련해서 늘 네. 이 경영학자들, 경제학자들이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평불만의 목소리만 높일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걸 또 마련하는 것을 정부가 그들에게 몫으로 좀 쥐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공허한 토론만 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좀 정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런 객관적인 지표에 대한 신빙성이라고 할까요? 신뢰를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뭐 지표에 대한 신뢰보다는 현재까지 이제 지표에 대한 도입이 잘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도 그 최저임금 인상률 최고와 최저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처럼 그 정부의 입장 기조가 이제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불신이 좀 큰 상황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누가 봐도 과학적이고 수치화된 이런 자료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왜 현장에서 이게 활용이 안 될까요, 본인과는? 왜냐하면 네. 지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숫자예요. 얼마나 올랐느냐,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뭐 IMF 때는 얼마냐.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게 IMF랑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비교했을 때 그때도 어려웠는데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 지금 노동계가 내고 있는 목소리가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의 어려움과 지금의 어려움의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IMF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찾아왔던 게 아니고 우리나라만 지금 닥쳤던 경제 위기였어요. 그런 특수성이 있었고 또 2008년에 불어닥쳤던 글로벌 경제 위기.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였긴 했지만 경제학자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던 상황이고 그 예측이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위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됐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2% 정도대로 올렸었거든요. 2%에서 3% 남짓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을 동일시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된다는 게 지금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아니면 지금 팬데믹 상황이지만 엔데믹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엔데믹 상황이라고 한다면 풍토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코로나19와 함께 살 위험성에 노출돼 있다는 거거든요. 엔데믹 상황이 되면 그야말로 또 이 위기 상황을 우리가 늘 생활처럼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 또 최저임금 인상률은 또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하나의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때도 어려웠는데 이만큼 올랐는데 지금 어려운데 왜 그만큼 오르지 않느냐.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주장이 저는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최저임금 10,000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근데 이제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글쎄 이게 실현될 수 있을지 노무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을 보면은 7.7% 정도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7.4%와 큰 차이가 없고 김대중 정부의 9%, 노무현 정부의 10.6%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이었는데요. 이미 작년에 2.87% 인상을 결정을 할 때 최저임금 10,000원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권상희 시사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2022년 5월이면 끝납니다. 근데 지금 결정된 안이 8,720원이에요. 2022년도 최저임금 상승을 보면 10,000원을 상승해야 이제 지금 공약이 지켜진다는 거 아닙니까? 10,000원 상승하려면 14.7%가 인상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1.5% 인상안이 결정이 됐는데 내년 이맘때 결정을 할 때 14.7%. 저는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올해 이미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잖아요. 2020년이. 그런 상황에서 올 경제 지표 지금 마이너스 한 2%대를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14.7% 최저임금 인상이 된다는 건 그 상황에선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더 계속될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이 수준으로 동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저임금 10,000원 이 공약은 다음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데 가장 문제가 된 건 최저임금이 너무 가파르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을 급격스러운 이 최저임금 상승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한번 크게 반대 여론 부딪혔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코로나19는 악재 중에 악재죠. 이 두 가지 상황이 맞물리면서 지금 최저임금 인상률 앞으로도 순탄하게 상승하지는 못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네, 최저임금 인상 정말 빛과 그림자, 명암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타협점을 찾아야 할지도 저희가 참 고민인데 노무사님께서는 어떻게 네. 바라보시나요? 최저임금 준수는 뭐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서 임금 대장을 신고할 경우에는 뭐 채용 인원이라든지 업종 등에 따라서 지원금이나 세제 혜택을 주어서 이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함께 이제 지원해주는 방안을 염두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노동 존중 정책을 펴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근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들이 존중을 받으려면 기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 경제 민주주의, 경제 이 자유화의 큰 틀에서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아우르는 대책을 정부에서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마련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최저임금 상승하는 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이슈 최저임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끝으로 두 분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노무사님부터요. 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되고요. 영세 사업주에 대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평론가님도. 수치에 급급한 최저임금 정책 만능 아니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치에 너무 우리가 집중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정책이 나올 때 목표 안만 제시되면 안 되고요. 그 목표를 만들 때 목표가 나오게 된 철학적인 어떤 프로세스 설명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전략도 있어야 되는데 과연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이 최저임금 10,000원이라는 전략에 10,000원이라는 정책에 전략적인 베이스가 있는지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철학과 전략이 없는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